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부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휴에도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석재 채취장에서 80m 높이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됐는데요. 그중 2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고 1명은 아직 수색 중입니다. 이틀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로 사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발생했습니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70에서 80m 높이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당시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가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꼭대기 쪽에 있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장 상황을 좀 보면 이 상당한 양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수색 중인 곳의 크기를 보면 가로 60m, 세로 60m 정도 됩니다. 이곳에 들어차 있는 토사의 양이 약 30만 세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인데요. 이게 축구장 크기만큼 된다는데 소방당국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몰된 토사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넓이의 지역에 토사가 다 쏟아졌다고 그 지역을 일일이 다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 관계자들은 발파 같은 매우 위험한 작업은 오늘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아직 발견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뒤로 700에서 800m 정도 뒤가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소방당국이 오늘 계속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오늘 오후에 2명을 찾았지만 모두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1명의 매몰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무너진 토사가 뒤로 40m 정도까지도 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 지점을 넓혀서 수색하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의 사고 현장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인 기업에는 2년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50인 이상이 일하는 기업만 즉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레미콘 제조업체 3표 산업은 약 9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입니다. 다만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조사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드러나면 사업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몰된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한 석재 채취 기사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낙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건설사들이 법 적용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작업을 멈추는 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7,000명 넘게 쏟아졌습니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면서 오늘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검사하는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그 현장을 유한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별진료소 한쪽에 새로운 천막이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시민들은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자가검사 키트를 다룹니다. 여기다 짜. 여기에는 불이 나오는 거고요.
네 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검사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좀 면봉 찌를 때 좀 깊숙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혼자 하니까 확실히 편한 것 같긴 해요. 결과가 나오는 데는 15분. 이 선별진료소에선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설이니까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오늘 좀 결과가 나와야 내일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최대한 빨리 하려고 왔거든요.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5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로 방역 패스도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러 오실 때 그 신속항원 검사는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를 꼭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원하는 사람은 계속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현장에선 PCR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더 길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턴 고위험군만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 검사를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 인증이 사실상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논란입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는 유효 기간을 3개월로 또 어떤 기준에서는 6개월로 정해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접종 완료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상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받는 건 2차 접종 후 90일까지입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필요한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으려면 2차 접종 후 3개월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뉴스 보니까 90일 얘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확히 안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대로 공지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헷갈리고 그래요.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를 맞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그렇다는 건 알고 있긴 하는데 뭐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3개월 만에 접종 완료자 지위를 박탈하는 건 우리나라뿐입니다.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영국과 이스라엘 등도 접종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2차 접종 후 최소 5달이 지나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고 접종 간격에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나 기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18세부터 한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3개월로 단계 맞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4차 접종하고 나면 또 5차 접종 나올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적정한 부스터샷 접종 기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3차 접종 간격을 길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지금. 간격을 좁히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성남FC 수사를 두고 지청장, 그러니까 윗선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성남지청장과 통화한 일까지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기업들이 후원을 한 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히 성남지청은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낸 대가로 건물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FIU 자료를 받아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자료 요청을 결재하는 최종 라인을 차장 검사에서 한 단계 높은 박은정 지청장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두 사안 모두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지청장과 FIU 자료 제공 관련해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총장이 FIU 자료 요청을 반려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까지 금융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는 취지입니다.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감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대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일들이 중첩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요. 주문한 겨울옷을 한 달째 못 받고 있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60대 A씨. 지난달 27일 한 홈쇼핑에서 주문한 겨울옷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택배 파업으로 어느 정도 지연은 예상했다는 A씨. 하지만 다른 택배사를 통해 조만간 출고해주겠다는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물건 구입하고 40일이 지난 후에나 배송이 가능하다. 더 화가 난 건 홈쇼핑 측 대응이었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배송 진행 상황이나 그 양해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손을 놓고 지난달 28일 시작된 민주노총 소속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8% 남짓이지만 경기도 광주와 성남, 창원처럼 노조 조직률이 높은 지역에선 이렇게 물건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해당 홈쇼핑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송 지연 물량이 폭주해 다른 택배사를 통한 대체 배송을 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홈쇼핑 측은 워낙 지연 사례가 많아져 선제적으로 고객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여전히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CJ 대한통운은 요금 인상분의 절반 정도는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고 새해부터 5,500명 넘는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 지역의 택배 대란은 설 이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136m 되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눈이 많이 내려서 주변 학교들 등교 시간이 늦춰진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눈이 많이 쌓인 다리가 뚝 끊겨 있습니다. 버스가 무너진 잔해 사이에 끼어 있고 뒤집힌 승용차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6시 40분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길이 136m짜리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루 통행량은 1만 4천 대 정도 됩니다. It's very frightening, but it wasn't one noise, it was persistent. 다리 위에 있던 차량 6대도 함께 떨어지면서 10명이 다쳤습니다. That there was a public school delay and the traffic could have been much more pronounced. 공교롭게도 이 사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을 몇 시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최근 노후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통과된 예산을 홍보할 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며 미국의 노후 시설들을 모두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It's just simply unacceptable, and we're going to rebuild that bridge,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 bridges in Pennsylvania and across the country. 해당 다리는 1970년 만들어졌는데 최근 10년간 안전 등급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는 안전 등급이 낮은 다리가 4만 5천 개나 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원조 경쟁하면 음식이나 식당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간판에도 크게 원조가 들어가고요. 요새 대선에도 원조 싸움 치열합니다.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으니까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해병대 군부대 갔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왔을까요? 네, 제가 병사였어도 당연히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보님께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야죠. 네. 저도 임기 안에는 200만 원 좀 될 거다. 최저임금. 그 정도는 보장하자. 본인은 언제 제대합니까? 저는 이번 연도 11월에 아쉽지만 네,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올해 초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딱 한 줄로 불을 붙였죠. 작년 12월 말에 먼저 얘기 꺼낸 건 이재명 후보였는데 말이죠. 민주당에선 우리가 먼저 한 건데 환영한다, 이런 논평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꺼내고 이재명 후보가 따라간 공약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틀 뒤에 이재명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죠. 재건축 용적률 500%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손편지 놓고도 원조 싸움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을 맞아 호남에 손편지 보냈죠. 호남의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꼭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5년 후에 다시 열어보라면서 손편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리 손편지 발송 준비를 못 해놓고서 어떻게든 김 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고, 민주당에선 12월부터 계획을 짠 건데 마치 우리가 따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따라하는 건 이준석 대표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양극화가 요즘 우려되는데 사실 뜯어보면 비슷한 게 많으니 이것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오늘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국방개혁 1호 공약입니다. 그래야 군과 정치 유착을 막고 군의 악습과 폐단을 도려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역 육군 참모총장에서 장관이 됐죠. 청문회 때 군복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미국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민간 출신이 원칙입니다. 군 출신은 전역 후에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유럽은 여성 국방부 장관도 많죠. 가장 유명한 장면 있습니다. 만삭 사열. 2008년에 임신 7개월에 첫 스페인 여성 국방부 장관이 됐던 카르멘 차콘. 이건 2014년 사진인데요. 나토 회의 때 모인 여성 국방부 장관들입니다. 왼쪽부터 알바니아,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자, 이렇게 해외에서 민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건 어떤 의미냐? 군을 직접 지휘하는 건 군이 맡고 사단장, 참모총장 같은 거죠. 하지만 그런 지휘부를 포함한 시스템은 민주적인 통제가 돼야 한다. 이런 게 기본 생각인 겁니다. 어쨌든 안 후보의 이런 공약 처음 나온 얘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는데 이행이 되진 못했죠. 후보들끼리 공약이 닮아간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죠. 원팀의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본격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총선의 압승을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황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윤석열 후보의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홍 의원과 만나 원팀을 논의한 지 열흘 만입니다. 회동 뒤 홍 의원의 공천 요구가 알려지며 당내 갈등이 커졌지만 결국 캠프 합류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에서 180석 승리를 이끈 이해찬 전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윤 후보를 향한 공격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건 끔찍해요. 조국 사태를 사과한 이재명 후보와 결이 다른 발언도 나왔습니다.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멸문지어가 됐잖아요. 이 전 대표의 지원은 친문 등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이재명 후보를 보완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이르면 설이 끝난 뒤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을 이 후보와 함께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과연 민심의 대이동이 있을 것인지 후보들의 TV 토론이 영향을 줄 거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후보 토론 전에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일종의 전초전을 마련해봤습니다. 양당의 대선 경선 주자이기도 했던 분들이죠. 민주당에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갤럽 4자 대결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35% 동률. 또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한 4자 대결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2.9%, 윤석열 후보 41.1%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두 분 지금 판세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장님부터. 엎치락 뒤치락하죠.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들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나 저희가 좀 아프게 보고 있는 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희망 그 퍼센테이지가 꼼짝을 안 하네요. 그래서 55, 65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구도상으로는 저희가 많이 밀린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후보의 능력, 자질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더 따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자질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라고 했는데 원희룡 지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서로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자질 이전에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뒷바람을 안고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지율이야 또 바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 TV 토론, 양자 토론이 모레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하긴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토론 들어오기 전에 실무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런 기사를 보고 들어와서요. 저도 봤습니다. 그 협상 나가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알린 바에 따르면 저희 쪽에서는 뭐 주제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정치, 경제, 뭐 외교 안보, 또 뭐 후보 검증, 도덕성 검증 이런 부분을 좀 주제를 좀 정해서 하자. 시간을 좀 나눠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주제에 제한 없는 무제한 토론을 좀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그거 한번 하고 또 무제한 토론 한번 하고 이렇게 좀 두 번 나누는 것도 어떠냐 했는데 거기서도 합의가 안 돼서요. 내일 다시 만난답니다. 네, 국민의힘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아마 양당 다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겁니다. 지금 주제를 지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할 거냐 이건데 저희 국민의힘 경선에서 16번 토론했는데 한 번도 주제를 제한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하자는 건 뭐 성일종 의원 워딩을 보니까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을 검증하려는 시간을 축소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장동하고 성남FC에 대해서 지금 성남지청의 박은정 검사장 그리고 지금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금 눈물의 지금 사직서를 냈고 또 김호수 총장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뭉치돈이 가면은
신고하게 알려주게 돼 있는 여기에 대해서 네. 자료 제출을 또 하지 말라고 이상한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피해 가려고 손발을 묶고 하자는 거냐. 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실무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사실은 이런 이유가 뭐 각 당마다 상대 후보에게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치열하게 물어야겠다, 뭐 이것만큼은 검증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밝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성남 FC 의혹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전초전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원희룡 본부장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 성남 FC 왜 그 차장 검사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올린 거를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완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차례 못하게 하면서 8건짜리 기록을 검사장이 뺏어가 가지고 돌려주지도 않는 겁니까? 그걸 왜 검찰에서 벌어진 일 민주당한테 묻습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검찰이 저렇게 뭐 이상한 수사를 하니까 대장동도 저희들한테 의혹이 더 오죠. 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김우수 총장이 뭐 전화를 해서 수사에 대해서 그 FIU에 대한 자료 요청 자체를 중지하도록 했다거나 혹은 뭐 자료 검토가 너무 길어서 그 담당 수사를 하고 있어서 박하영 검사가 나갔다고 하거나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희한테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오래도록 수사한 끝에 이거 무혐의다, 뭐 기소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오히려 검찰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들여다보게 또 내버려 두면 되죠. 뭐 하려고 이런 곰바우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피해주고 민주당한테 M1 의혹을 싸게 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이 판교에 6개 기업이 성남 축구단을 간접적으로 거기다 후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그 돈을 만지고 뭉칫돈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해서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니 후원을 하려면은 직접 FC에다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이재명 측근들한테 그걸 뭉칫돈을 몇십억씩 줘가지고 이게 왜 돈 세탁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쳤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자 이런 건데 검사장이 못하게 해. 검찰총장이 못하게 해. 지금은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알고 있는 그런 의혹과 상황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경찰도 엉터리 수사했다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방송에 나와서 뭉칫돈이 오고 갔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조차를 대한민국 경찰이 못 알아내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해체돼야죠. 그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했는데 별 혐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기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쓸데없이 검찰이 곰바우 수사를 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검찰총장과 담당 박은정 청장이 엉터리 짓을 했다고 하는 건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재수사지사가 재수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좀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뭐 어영부영 이렇게 의혹 쌓아가봐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이거를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은정 그 성남지청장이 8건짜리 이게 한 8,000페이지인가 되는 아마 그 기록이 2,000페이지인가 8,000페이지 되는 이거를 검사장이 일선 수사검사 기록을 내가 직접 복귀라는 이름으로 뺏어다가 지금 한 달 넘게 그냥 이걸 움켜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강제구 소령입니까? 이거 뭐 폭탄을 지금 터지는 걸 막으려고 이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거기다가 박은정 검사가 누굽니까? 조국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 감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조국의 배후 지시를 받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신문에 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로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 안에 수사관이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입니까? 검찰 출신 이제 짧지만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다고요? 그런 곰바우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게 차라리 우리도 속 시원하고 우리도 의혹을 싸지 않는 일이니까
검찰이 엉뚱한 짓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는 게 저희 분명한 입장입니다. 재수사 똑바로 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잠시만. 후보께서 직접 김호수 총장과 박은정 검사장이 그 자금 뭉칫돈 현금화한 거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또 쓸데없는 수사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 있는 당연한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대로 하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너무 뜨겁게 붓고 계신데 이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 구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우리야말로 정말 특검을 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저희도 답답하다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의혹은 의혹대로 쌓여 있고 또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해 그리고 우리 선거의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만일에 검찰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곰바우 짓을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죠. 핸드폰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 못 해가지고 온 국민에게 망신을 사는 이런 수사가 지속되면 국민들은 그 검찰이 발표하는 얘기를 믿질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헥스나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고 그 최종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데 법으로 물을 수는 없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면 IMF 때도 당시 기재부 장관했던 분을 경제부총리를 법으로 심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의혹만 쌓아둔다? 그 모든 부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특검 하자는 거고 특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특검으로 하면 충분히 한 40여 명의 수사진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특검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하자고 자꾸 그러면서 시간만 이렇게 다 보내는지 국민의힘 태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로 8천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이와 연관돼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또 핵심 증인이 또 비극적인 선택을 해서 세 분이 벌써 한 달 간격으로 지금 연쇄적인 의문사를 겪었어요. 거기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의 사실상 행동대장이었던 유동규 씨,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압수수색 당한 날 핸드폰 던지고 자살약 먹을 때 그때에 통화를 했던 정진상, 김용 두 핵심 측근에 대해서 그냥 무슨 몰래 불러다가 알리바이드 만들듯이 검찰청 뒷문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조사하고는 그냥 보내버리고는 그다음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거꾸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니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하자고요.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그 특검을 이른바 별도 특검,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상설특검을 안 합니까? 상설특검도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상설특검으로 하면 그 범위가 작거나 수사 인력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견검사가 5명이 오고요. 또 검사부를 4명을 더 임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 30여 명을 받아서 40명 정도의 상설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거니와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득불 다 됐고 별도 특검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여기서 원희룡 본부장님 그 반론을 한번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장동 의혹을 벗겨내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 해도 그만이다요. 급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상설특검 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설특검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의혹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그 덩어리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렇게 하면 결국 시간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고스란히 볼 거고요. 지금 거꾸로 부산저축은행이니 거꾸로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그 집 문제라든지 역공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식의 태도랑 특검을 하자라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 경제, 뭐 공정, 도덕성 검증 이렇게 좀 분야를 나누자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로 토론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시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거나 혹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해법을. 뭐 여가부 해체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7줄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니와 또 120시간 노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거나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의 노동 문제와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보시는 건 좀 걱정스럽게 저희가 보고 있어서요. 그와 관련된 입장이 뭔지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서 최근에 저는 그 첫 줄은 마음에 들었어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겠다.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안이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해경 해체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해체한다고 해서 되나요?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적인 정부를 구성해 나갈 건지, 더불어서 그러면 헌법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이런 부분은 다 피해가고 청와대를 없애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미진한 인식을 보이고 계셔서요. 뭐 다 좋아요. 뭐 후보의 도덕적 검증도 해야 되고 대장동 문제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7줄짜리 그 정책과 인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7줄짜리 인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7자 아니에요? 7줄이 아니에요. 7자. 지금 양극화 해소 그리고 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토론을 국민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당장 양극화 해소만 해도요.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일자리 말살하고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사실상 50%까지 급등시키면서 자영업자와 모든 일자리를 한꺼번에 이걸 없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극화에다가 더 충격을 가했고 저성장까지 악순환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엉터리 그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5년 동안 가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뭡니까? 바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자산 격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주식과 코인에 목을 메고 아니면 지금 정말 그 고리대를 부채 약순환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그 욕망을 그렇게 도덕주의적으로 규제 일변도로 누르고 세금 때려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먹히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도 수적인 집의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살고 싶은 집 그리고 그걸 살 수 있는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저희가 공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국정 운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는 공간이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었지 출발점은 지금의 대통령은 구름 위에 떠서 측근들에 둘러싸이고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이것을 매번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겠다고 해서 말만 했지 취임하는 그날부터 거기에 계속 둘러싸이고 갇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취임 첫날부터 그것을 깨고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늘 민간인들과 관료들과 젊은 이들과 섞여서 한 자리에서 국정을 소통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장관과 총리는 책임 장관, 책임 총리로서 권한을 충분히 주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슬로건을 7글자로 제시한 것뿐이지 내용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거는 저희가 우리 박영진 의원 워낙 합리적이시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아니 이제 뭐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5만 그 각 부처의 국장 과장까지 인사 권한을 쥐고 있고요. 또 산하 여러 뭐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근무처 옮기고 민간합동위원회를 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린다고 그래갖고 그런
쇼를 통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너무 잘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권한 분산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얘기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죠.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건 당연히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해법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그거를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종부세는 아예 폐지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이 자산에 대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조세 정의를 형성시켜내는 것이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해요. 예, 저희가 부동산을 사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네거티브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토론에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욕설 논란이란지 녹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네거티브로 보고 좀 빼야겠다는 입장입니까? 저희는 일부러 질문해야 된다, 일부러 빼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 후보든 아니면 저희 윤석열 후보든 국민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또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또 국민들이 비난하거나 야단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과 책임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부분도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네거티브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를 검증 대상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는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증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거티브냐 아니면 정당한 검증이냐 이런 게 뭐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굳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사실 그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이미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고 계세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볼 때 원희룡 정책본부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부세라든지 혹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라든지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또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정도 답을 해주시는 거지. 윤석열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원지사님한테 좀 바로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할게요. 예. 제가 윤석열 후보가 그 정책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이제 정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30년 87년 개헌 이후에 계속 누적돼 왔었던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러 논의와 논쟁의 핵심적인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 보실 때는 제왕적 대통령을 해체하는 게 그래. 그 청와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답답해 보이잖아. 구중궁궐 같잖아. 밖으로 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논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논쟁을 좀 주고받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구나. 충분히 드러날 건데 뭘 굳이 부인의 7시간 통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물어가면서 그 불필요한 감정선을 서로 건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서 경험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아실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예. 우선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는 바로 이어서 뭐 술 먹고 게으르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걸 묻더라도 좋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이미 그거 다 알거든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크기를 보여주는가. 저는 오히려 네거티브라든가 어려운 질문이 나올수록
저는 사람됨이 돋보일 것이고요. 그 태도가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싸움 시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태도 점수에 대한 국민 심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든지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막 헤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히려 좀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다 상대 평가거든요. 만약 그런 기대 수준이 낮으면 아마 그것에 대한 부메랑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네. 한 방에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겠다? 세상에 그런 게 없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요. 저희가 벌써 토론 시작한 지 25분이 지나고 있어서 이제 30초씩 왜 우리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좀 시청자들께 어필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위원장님부터 할까요? 대한민국의 5년은 대한민국의 향후 50년을 책임져야 될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것저것 실험하고 남의 얘기 들어서 써준 대로 읽고 대답하고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더 앞으로 밀고 나가려면요. 경험 있고 비전 가지고 있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이재명 후보가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원희룡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의 목적을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달 겪어보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굉장히 빠른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